진짜 예. 거래도 얼어붙고 그렇죠. 뭐 아예 시장이 좀 경직되어 있는 예, 그런 예.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이런 게 바뀌는 변곡점은 언제가 될까요? 저는 이제 1차적인 변곡점을 어디서 보냐면은요. 네. 그 8월로 봐요. 그 8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난 2020년 7월 말에 우리가 임대차 보호 입법이 그때 발의가 됐죠. 네네. 그래가지고 전월세 상한제로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씁니다. 그래서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것 중에서 가장 빠른 게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이번에 나오는 거죠. 네. 8월 달 나오게 되면은 이제 8월 달부터 전세가가 오릅니다. 전월에 비해서 0.5%씩 오르던 전세가 네. 8월 달에 갑자기 뭐 전달에 비해서 2%, 3%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7월부터 8월 달에 확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지난 2년간 오른 거, 더 나가서 지난 4년간 오른 거. 네네. 2018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오른 거에서 거기서 그걸 다 반영하지 않고 5%만 올려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2020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올라간 거. 네네. 그걸 더해야 되는 거니까 네. 상당 금액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 세입자 입장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예, 예. 통계적으로는 보면 통계적으로는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가 올랐느냐를 갖다 통계가 나오지만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난달에 비해서 지금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자기가 계약한 4년치지. 것부터 올려간 걸 계약했기 때문에 네. 엄청난 금액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세입자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내가 집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전세를 그냥 더 살 것인가라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중에서 물론 자금이 없어서 나는 전세를 살 수밖에 없어라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겠지만 네.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매매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KB 국민은행에 있는 걸 쭉 제가 정리한 건데 네네. 이 파란색은 매매가가 얼마나 그동안에 올랐는가라는 거예요. 네네. 제곱미터당 매매가예요. 이렇게 올라간 거고 이 빨간색은 전세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세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전세금이 지금 이제 6억에 있는데 전세금이 10억에 오른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집에 계속 살려면은 10억의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4억을 더 올려주고 10억을 더 내주는데 차라리 그 10억의 돈이었으면은 내가 2018년 8월이었으면 그 집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산을 해가지고 이게 언제가 비슷했냐. 문재인 정권이 시작하는 2017년 5월이 아니더라도 네. 그때가 아니라도 2017년 6월이라도 이거 이러다 안 되겠다. 내가 큰일 나겠다. 빨리 집을 사야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뭐 그것이 우연이든 그 사람의 실력이든 모르겠지만 집을 샀다 그러면은 그때 산 돈 갖고 그 집을 사지 않은 사람은 지금 그 돈 갖고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전국 평균이고요. 서울은 이제 2018년 2월, 경기도는 2020년 6월에 샀어도 됐어요. 인천은요 2021년 1월글에 샀어도 됐다는 거죠. 그만큼 집값들이 이제 급격히 오르고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전세값도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그때 집을 샀으면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제 이익들이 이만큼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타임머신 있어가지고 그때로 가가지고 집을 샀으면 참 좋았는데 왜 집을 안 샀냐면은 이때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줄 알은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집을 사는지 파는지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까 여기서 보면은 그때 당시 집을 안 샀을 때는 분명히 자기가 본인은 떨어질 거라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주식은 내가 겁이 나면 안 하면 돼요. 내가 주식 해가지고 일확천금 걷어야지 라는 생각 거둘 수 있지만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겁나. 나 안 하네. 나는 그냥 안전빵으로 저축해가지고 그냥 성실하게 살 거야.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안 하면 돼요. 근데 이 집이라는 거는 내가 안 사? 그거 안 사면 세입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입자가 되면은 전세가가 오르지 않고 전세가가 계속 그냥 평생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내가 그래. 에이, 나는 무소유야. 그죠? 나는 그냥 세만 살겠어라고 하면 좋지만은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 전세가가 아까 여기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몇 년만 있으면 매매가를 추월해 버리거든요. 과거 매매가를. 네, 과거의 매매가를 추월해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그때 집을 살 걸, 그때 집을 살 걸, 그때 집을 살 걸 이거 갖다 계속 한 거죠. 근데 그 질문이 2018년에 있던 질문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시장은 던지고 있는 거죠. 너 지금 살래?
지금 요번에 8월 달에 가지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4억 올린다 그러는데 너 네. 지금 계속 전세 살 거야? 아니면 집을 살 거야? 그런 거니까 어. 모든 사람이 집을 사지는 않아요. 네네. 그런 시장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가 본인이 뭐 좋게 얘기하면 현명한 거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마음이 약한 거고 뭐 이제 그분 중에서 일부가 그다음에 이제 집을 사는 걸로 돌아가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8월 달 확 오르는 게 아니라 8월부터 그런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9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년 7월까지 그 계약 개시 청구를 쓴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요. 네네. 2년간. 네. 2년간 분배해서 나오죠. 이렇게 24개월에 분배해서 나오는데 그럼 그 매물들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세입자들이 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계약 개시 청구권 썼던 모든 세입자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그 고민한 중에서 9명은 그래도 나는 그냥 전세 사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하면 하지만 그 중에서 10%라도 나 지금이라도 집 살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네. 그분들이 매수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곡점을 저는 8월 달 이후로 이제 본다라는 거죠. 먼저 제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이 송파 쪽으로 원래 마포에 있다가. 글쎄 말이야 아주 점점 발전한 거 보면 좋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네. 원래 뭐 강남 상구라고 막 그러던데 맞아요. 그 강남 서초는 오르는데 송파구는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야 송파구라 그러면 그래도 강남 상구인데 여기가 떨어지는 거 보면 이제 하락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하락장이 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얘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수치상으로 보면 그 뭐 거의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할 때 조금 그 통계를 해석할 때 그 조금 이렇게 약간 과장된 거 언론의 특성은 이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개가 사람을 물면 이제 기사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개를 물어요. 그럼 기사가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만 기사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원래 개가 사람을 무는 건가 하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도를 잘 봐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요게 이제 그 대선 끝나고 지금 지난주까지 이제 매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KB 국민은행에서 이제 시세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제 발표된 걸 갖다가 제가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그 동안에 이제 0.34%가 올랐고요. 이건 전국 평균보다 좀 적게 오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가를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약간 파란색 있고 약간 붉은색 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파란색 있고 붉은색 있고요. 보면 덜 오른 게 파란색이고 많이 오른 게 붉은색인가? 근데 그건 아닌데 0.26 영등포는 0.26인데. 그렇죠. 파란색은 이제 대선 때 1번 찍은 지역이고 1번을 찍은 지역. 붉은색은 2번을 찍은 지역입니다. 그 빨강 파랑이구나. 전 주식처럼 그 빨강 파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의 색깔이 빨간 파랑이라서 이렇게 제가 저걸 했는데 이제 파란색을 찍은 데는 제가 평균적으로 0.22% 올랐고요. 이제 빨간색을 찍은 적은 0.52%.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 보면은 송파구가 0.39%가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강남구는 0.58%, 서초는 1.25니까 강남이나 서초보다는 적게 올랐지만 오르긴 오른 거란 말이에요. 오르긴 올랐네요. 오르긴 오른 거고 그러면 왜 잠깐만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어디가 얼마 떨어졌네, 어디가 얼마 떨어졌네 이런 기사가 잠깐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에는 보통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보를 해석함에 있어서 잘못하면 이제 선동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 농지한테도 선동 당할 수 있고 하락 농지한테 선동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본인이 투자할 때 중심을 잡아야 돼. 본인 돈 갖고 투자하기 때문에 하락처럼 보이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전 뭔가 이제 하락했던 거는 어떤 가격에서 15억에 거래되는데 지금 뭐 10억에 거래됐습니다. 3억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럼 와 3억 떨어졌네라고 하는데 그 15억이라는 숫자가 비정상인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막 10억만 거래해. 그 동네가 원래 다 10억짜리만 다 거래됐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갑툭튀, 그러니까 갑자기 팍 튀어가지고 막 15억, 13억 이렇게 거래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10억에 거래된 거예요. 자, 그럼 10억에 거래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3억 하락했지만 다른 사람들 10억에 거래한 사람 입장에서는 2억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비교하는 게 너무 엉뚱한 이제 엉뚱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은 이 4월 달에
서울에서 거래된 거에서 이제 60% 이상이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 그러고 신고가를 갱신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샘플로 뭐 어디가 얼마 올랐네, 어디가 얼마 올랐는데 은마가 뭐 이렇게 더 올랐네. 뭐 이제 이런 기사가 나는데 그것도 사실 그 말하기 나름이에요. 34평이 그래가지고 작년 11월에 2021년 11월에 은마 아파트가 28억 2천에 기록됐어요. 그 역대 최고가예요. 34평이. 물론 호가는 그보다 더 올라갔지만 실거래가 28억 2천까지 그랬어요. 그러다가 올해 2월에 25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거는 정말 금매가가 나왔어요. 25억 5천이 나오는데 올해 4월에 그러니까 2월에 25억 5천 됐게 26억 5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 오른 거죠. 두 달 만에. 그러니까 25억 5천짜리가 26억 5천이 됐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1억이 올랐네라고 하지만 좀 길게 보면 28억 2천에서 보면 또 하락론자가 이거 집값이 떨어졌네라는 기사를 내고 싶으면은 28억 2천을 기존에 해가지고 지금 26억 5천이니까 지금 현재 보면 한 1억 7천 떨어졌네 이렇게 기사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거짓은 아니에요. 교묘하게 이제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이제 그 갑툭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 샘플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든지 비교하려면은 똑같은 조건에 있는 것 같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기사를 쓰다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얄층 가격이 예를 들어서 12억에 거래됐어요. 근데 1층은 막 10억에 거래됐어요. 2억 떨어졌다. 그건 평소에도 그 정도 차이 나요. 떨어지는 거 아니죠, 그거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사람들 그 몇 층 고를 것까지는 기사에 안 나오니까 10억은 분명히 12억 거래됐었잖아요. 근데 10억은 지금 분명히 거래됐잖아요. 그러면 2억 떨어졌네 이런 거예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가면 층이 다 나오니까 그건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고 또 하나 거기 나오지 않은 건 뭐냐면은 향, 그러니까 동향이나 서향이나 남향 그거는 안 나와요. 그죠. 그다음에 그 집의 수리 여부, 수리가 잘 된 집과 어떤 집은 정말 분양을 한 다음에 한 번도 수리 안 한 집 계속 세만 주고 그냥 그런 집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비교하기 어려운 거예요. 직접 비교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떨어진 경우 반대도 마찬가지, 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를 때도 12억에 거래했는데 15억 그러면 그건 1층이었다가 뭐 로얄층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해석하는 거에 대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진짜 금매가 나오는 경우예요. 이거는 이제 세금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달 말까지 내가 잔금을 받는다면 이제 5월 31일 지금 그런 매물들이 많이 나온 거죠.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종부세를 안 내요. 플러스 이 사람은 또 우연히 일시적 일가구 주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12억에 팔게 되면은 이 사람은 세금이 제로예요. 근데 이게 하루라도 넘겨 그럼 일시적 일가구 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세금이 몇 억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상담 들어오면은 이거 사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해주는데 파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드려요. 거기서 보면은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기금리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팔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세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세금 오른 것까지 하려면 그 집이 20억은 돼야지 본전인 거예요. 세금 낼 것까지 계산해버리면.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갖고 있다가 계속 마음고생하면서 20억까지 기다렸어요. 그 팔아봤자 지금 비과세로 파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 팔고 그 돈 갖고 딴 데를 또 투자를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저는 파세요. 잘 안 팔린대요. 금매 던지세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 까? 1억 던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12억에 거래됐는데 11억에 던지세요. 그래도 그걸 갖다가 15억 이상 판 것보다 더 좋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이제 계산으로 쫙 해가지고 세금이 이럴 때 얼마, 이럴 때 얼마, 이럴 때 얼마 해가 비교해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매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5월달 실거래까지 안 올라왔지만 4월달, 5월달까지는 그런 매물들이 제법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건 진짜 금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는 사람이면 그런 매물을 잡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집값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케이스는 진짜 집값이 떨어졌다는 것 같다 우리가 체감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거래가 붙어야 돼요. 거래가 많이 붙어가지고 정말 싼 가격에 굉장히 여러 개가 거래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갑자기 그야말로 금매가 거래된 건지 아니면 진짜 그 동네 집값이 떨어진 걸 알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실거래가만 보면 곤란하고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은 매물이 쭉 나오잖아요. 매물이. 그런데 아까 분명히 어디가 15억이었는데 12억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 그 단지 그 평형을 들어가라는 거죠. 들어갔더니만 실제로 호가를 봤더니 뭐 14억, 15억, 뭐 16억 이렇게 쭉 나오고 12억 매물이 없어. 그럼 뭐냐면 12억짜리 금매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호가가 다 12억이야. 그럼 진짜 이 동네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도 같이 봐야 되고 네. 그 다른 매물의 호가도 같이 좀 봐야지 그게 이제 약간 객관적이지 그냥 어디서 정말 이상한 거 샘플로 갖고 와가지고 어느 동네에 사람이 개 물었네 어느 동네 사람이 개 물었네 이렇게 비싼한 거 보고 네네. 사람이 개를 무는구나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대출이 좀 풀어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 대출 규제로 해서 가장 많이 풀어진 거고 그보다 더 큰 거는 이제 그 취득세.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취득세를 취득세를 쫙 올리잖아요. 그럼 네. 거래량이 확 줄어요. 취득세를 풀죠? 그럼 거래량이 확 늘어나요. 네네네. 네. 그게 거의 뭐 더블 수준으로 늘었다가 줄었다 이렇게 돼요. 양도세보다요. 예, 취득세에 더 영향을 취득세에 제일 영향을. 그러니까 거래량은 취득세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예. 그러면 서울에 이제 웬만한데 막 20억이잖아요. 20억짜리를 하나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주택자가 산다 그러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하더라도 네. 12.4%예요. 네네네. 12.4%면 2억 4,800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복비 예. 이런 거 빼고. 예.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자 말자 내가 20억에 샀다 그랬잖아요. 네. 사자 말자 거기다 포함 복비 이런 것까지 뭐 등기비용 하면 3억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사자 말자 23억이 딱 안 되면은 내가 계약서 쓰고 잔금일까지 23억이 안 되면 3억이 안 오르면은 네. 난 손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자마자 손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얘기가 아니라 과거도 이제 계속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취득세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량이 굉장히 줄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중에 이제 매물을 좀 늘리고자 이제 양도세 중과 완화를 했잖아요. 네, 1년간. 새 정부에서 이제 1년간 했는데 무주택자가 그걸 사주면 참 좋죠. 사주면 좋은데 무주택자 그걸 사게 하려면 처음에 보면은 좀 대출 한도를 많이 내가지고 무주택자 분들에서도 집을 살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출이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대출을 많이 내가지고 사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거래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아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좀 풀어주든지 취득세 그래야지 거래가 일어나지. 지금 현재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가끔 정말 우후죽순 몇 달에 하나씩 거래되는 거니까 아까 뭐 로얄층하고 1층을 비교하는 그런 기사가 자꾸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방향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지방선거를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정책이 나올 수는 없고요. 네네.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시장이 선거에 영향을 받을까봐 이제 못 나오는 거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하나씩 나오겠죠. 지방선거 이후에. 네, 이후에 나오겠는데 이제 네.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이제 화끈한 정책은 나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건 어느 정부든지 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집값이라는 게 굉장히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좋죠. 근데 이제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걸 그쵸. 원하기 때문에 네. 그 때문에 어떤 정책을 써가지고 이 집값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그냥 지금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가장 본인들 입장에서는 안전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전 정부에서도 그렇게 집값이 안정된 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래를 못하게 한 거죠. 거래를 줄인 거죠. 대출을 줄이고 파는 사람도 중간에서 못 팔게 하고 네네. 사는 사람도 대출을 줄여서 못 팔게 하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제 의도했던 대로 거래량 확 줄어드는 거죠. 이제 시장이 거의 안정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럼 지금 앞으로 좀 주택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지금은 집값은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 네. 집값이 그냥 지리하게 이제 가거든요. 네.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요점이 이제 그 가장 바닥이었어요. 네, 이때 네. 바닥인데 이제 2월 달에 바닥을 친 거죠. 2월 21일에 바닥을 친 건데 지금 이제 오르는 것도 크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보통 지금 오르는 게 지난주에 비해서 뭐 0.05%가 올랐네, 뭐 0.03%가 올랐네, 뭐 네네.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제 좋게 표현하면 안정적인 수준이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침체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게 전주에 비해서 한 0.1% 이상은 올라야지 이제 시장이 좀 살아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우리가 1년이 이제 52주잖아요. 네네. 1년이 52주인데 그 중에서 이제 추석하고 설날은 이제 통계를 집계를 하지 않으니까 네. 1년에 이제 50주를 이제 집계를 해요. 통계를 네. 냅니다. 그러면은 한 주에 0.1%씩 오른다. 그러면 이제 1년에 5%, 네. 5.0%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화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0.1% 정도 오르지 않은 지금 현재 상황은 보면은 시장이 침체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작년 하반기는 어마어마했죠. 그래가지고 국면이었네요. 폭등 국면이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0.1% 이하는 안정, 그다음에 0.1에서 0.2까지는 이제 화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0.2가 넘어가면 이제 과열. 이건 사실 흔하지가 않아요. 근데 작년에 네. 워낙 이상한 시장이라서 이렇게 된 거고, 거기다 0.3% 이상 이건 폭등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네. 작년에 우리가 막 뜨거운 물에 있었던 거예요. 막 우와 뜨거워 막 그러다가 갑자기 네. 지금 미지근한 물에 들어오니까 어.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 지금은 사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전구명. 굉장히 안전구명인데 네. 워낙 뜨거운 데 있다가 이제 미지근한 거였으니까 차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떨어진 데도 있겠죠. 네. 떨어진 데 진짜 떨어진 데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르는 데도 있고 이제 그게 그 다른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이나 대구 이런 대전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네. 또는 뭐 나머지 강원도라든가 요새 제주 핫하죠. 제주라든가 전북 이런 데는 굉장히 시장이 지금 현재 뜨겁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대구에 산다고 지금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라고 하지만 강원도에 사시는 분은 무슨 소리야 지금 집값이 얼마나 이렇게 네, 얘기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그 자기 거주지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통계를 보는 게 중요해요. 네. 통계는 내가 그 지역에 안 살지만 전국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집값은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렇다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정말 네. 안정 수준으로 가고 있다.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